이제부터는 오늘 두 번째 심화 워크숍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화학 고분자 공학부의 플라스틱 읽어주는 배진영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진영 교수입니다. 오늘 CSR로부터 초청을 받아갖고 플라스틱에 있어서의 분리 배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시작할까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에서 한 25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뭐 플라스틱에 관련된 연구도 하고 플라스틱에 관련돼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9년도부터 좀 대중들에게 플라스틱을 좀 알려주겠다는 어떤 목표로 제자와 함께 일단은 플라스틱 읽어주는 배진영 교수님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단 강의도 이렇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도 이렇게 대중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플라스틱 기초 한 4가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 배출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은 이제 우리 고분자 쪽에서는 수지라고 하는 거고요. 요 수지를 갖고 익스트루더 압출기라는 이런 가공 기기를 통해 갖고 포장지와 필름을 만드는 요 그림을 제가 갖고 왔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이제 플라스틱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싶어 하는 거는 오토 플라스틱이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재료, 그 다음에 플라스틱의 용도 폐기,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요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 오토 플라스틱이란 걸 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끔은 이제 옷은 또 다른 거고 뭐 타이어 고무라든지 또는 뭐 플라스틱 다 다르게 보고 있는데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플라스틱이 옷도 포함하고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올게닉이라는 표현을 좀 알리고 싶은데 일반인들도 유기농 그래갖고 올게닉을 조금 알고는 계시는 것 같지만 올게닉이라는 거는 탄소와 수소로 된 어떤 물질을 우리들은 올게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상에서 신 또는 조물주가 유기 작품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올게닉 유기 작품입니다. 한편 우리 인간은 똑똑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으로부터 각종 이제 올게닉 작품을 만들어 왔고요. 지금에 와갖고는 탄소 덩어리인 석유로부터 이제 유기물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분자, 이제 영어로는 폴리머고요. 주로 우리 아카데미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학술 용어가 바로 고분자고 폴리머입니다. 이 고분자의 3대 응용이 이제 섬유 쪽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 고무 쪽에도 쓰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쪽에도 쓰일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플라스틱이 워낙 와닿고 설명하기가 쉬워서 보통은 이제 고분자 하면은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이 광의의 뜻에서는 섬유, 고무, 플라스틱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반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오토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의 재활용 뭐 여러 가지를 접근을 할 때 너무나 앞에서 보니까 롯데케미칼의 한 분이 얘기하는 거가 이 플라스틱 이슈가 너무나 크다. 바로 맞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뭐 온통 다 플라스틱입니다. 오토 플라스틱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걸 좀 우리가 알고 이제 좀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재료가 필요한데 3대 재료에 이제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앞선 재료인 금속과 세라믹하고 이제 경쟁하면서 이만큼 성장을 한 거죠. 주로 이제 석유를 원료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플라스틱을 없애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을 양을 감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제 이 플라스틱이 이만큼 자리를 잡은 거는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유리 안경하고 플라스틱 안경, 유리는 이제 세라믹에 해당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유리 안경의 시작을 했지만 이제 플라스틱 안경도 이제 탄생을 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가벼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편의점에 가갖고 맥주를 이제 그 고를 때 이제 보면 좀 고민을 할 텐데, 이 맥주가 제가 이제 예시 중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이 다 이제 그 용기의 재료로 사용돼 갖고 지금 팔리고 있는 것 중이어 갖고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캔 맥주를 살 것이냐, 병맥주를 살 것이냐, 아니면 좀 사이즈가 큰 플라스틱 보틀 맥주를 살 것이냐, 이런 것에서 이제 플라스틱 보틀 맥주도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 바틀로 된 거는 좀 사이즈가 커서 보통 학생들 이제 MT 갈 때라든지 또는 파티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만큼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면 같은 경우도 이제 봉지 라면을 먹을 것이냐, 컵라면을 먹을 것이냐, 이렇게 나눌 경우가 있을 텐데, 컵라면도 자리를 잡았죠. 왜냐하면 5분이면 라면을 먹으니까요. 봉지 라면은 적어도 한 2, 30분은 걸리죠. 그래서 이제 컵라면이 용기를 잡다 보니까 이제 폴리스타일의 스티로폼 재료가 바로 이제 사용하게 됐고, 최근에 와갖고 이제 플라스틱이 아주 이슈가 많아지게 된 이유는 일단 사회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테이크아웃도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다음 배달 문화가 이제 폭발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재하고 액체 용기에 있어서는 플라스틱을 따라갈 수가 없죠. 거의 이제 챔피언급에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떡볶이 순대를 무엇으로 포장하겠느냐, 이런 이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스틱을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우리 동식물이라든지 인간의 죽음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의 용도 폐기를 좀 같이 제가 한번 좀 갖고 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식물, 인간도 올게닉, 육이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식물의 그 사체, 데드바디 같은 경우는 그냥 매장이죠.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한편 인간의 데드바디 같은 경우에서는 옛날에는 좀 유교적인 어떤 문화적 그 요소가 좀 한국 사회에는 있었기 때문에 매장을 주로 선호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갖고는 이제 화장이 이제 그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도 하다 보니까 납골당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유명 인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유언으로 화장한 다음에 수목원 같은 데다가 좀 뿌려다오, 뭐 이렇게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간의 데드바디가 이제 매장하고 화장의 경우가 있는데, 플라스틱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도 이제 용도가 폐기됐을 경우에서는 일단 매립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데드바디와 마찬가지로 소각도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매장 매립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그 인간의 데드바디도 더 이상 매장 갖고는 안 되는 이유가 땅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과 같은 땅에서는. 그러니까 어디 매장할 데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도 매립할 땅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똑같은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데드바디는 이제 화장이 있었는데 우리 플라스틱 용도도 소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도 다 그 인식이 되고 있겠지만은 화장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똑같이 지금 이제 소각도 지금 이제 어려운 상태죠. 소각장 이제 설치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장 매립 같은 개념이고요. 화장하고 소각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 소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리사이클링,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의 리사이클, 업사이클을 하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바로 이제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가 맡은 강의의 이제 주제가 이제 플라스틱 분리 배출인데, 이건 뭐 당연히 분리 배출을 왜 하느냐? 바로 이제 리사이클링하고 업사이클링으로 가야 된다는 거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분리 배출을 그럼 왜 해야 되느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플라스틱은 가벼워 갖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육지에다가 버려도 비가 오면은 그게 가볍기 때문에 덴시티가 낮아 갖고 전부 다 강물을 통해 갖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 섬이라고 하는 이런 거가 이제 태평양에도 막 생기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거에 대한 이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래서 뭐 무역 기술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는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인증 제도까지도 해갖고 이렇게 뭐 지금 뭐 많이 있습니다. 규제는 일단 일회용품 덜 쓰자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포장재도 뭐 산화 생분해성 포장재만 사용하자, 어떤 이런 이슈까지 다 와 있죠. 대한민국도 남부럽지 않게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쓰레기 봉투 종량제 다 실시한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그래서 뭐 일회용품 적게 쓰자 뭐 이래서 너무나 많습니다, 규제가.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규제는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바이오 플라스틱도 약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이오 플라스틱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분解성 플라스틱이 있는데, 일단은 바이오 플라스틱의 개념은 일단은 그 플라스틱을 이제 토양에다가 묻게 됐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토양에 이제 미생물이 먹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먹어주지 않으면은 이제 분해가 되지가 않는데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다 이런 연구에 이제 뛰어들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돼 있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또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하고 생분解성 플라스틱을 이제 육지에 놔두게 되면은 여기 조금 전에 보면 이게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된 이제 쓰레기 백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분해는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생분해성 또는 생분解성 플라스틱이 또 이제 마이크로 파티클 미세 입자로 이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이런 이슈까지도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기술적인 이런 한계가 이제 좀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사용 현황을 보면은 왼쪽 여기 도표에서 보면은 뭐 플라스틱은 여기저기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만들 때도 필요하고 건자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패키징 쪽으로 거의 이제 포장재 쪽으로 30% 이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지별 포장재에 사용되는 수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폴리올레핀 그 중에서도 이제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펜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VC라든지 폴리스타이렌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한 6개, 7개 정도가 이제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플라스틱 처리 쪽에서 보면은 폴리에틸렌이라든지 폴리프로필렌이 가장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올레핀이라고 얘기하는데, 올레핀계 포장재가 플라스틱 폐기물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뭐 환경 관련된 처리하시는 분들도 주로 이제 올레핀이 이제 가장 이제 골칫덩어리고 빨리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플라스틱의 이제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한 50% 정도는 재활용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 정도는 이제 소각 또는 이제 매리 처리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예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이 탄생돼 갖고 그 폐기물을 갖고 이렇게 폐기물에다가 이제 기술을 걸어 갖고 이렇게 노트라든지 재활용 캔 뭐 여러 가지 이제 재활용 현황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뭐 폐지, 주로 이제 종이는 아주 이제 수거가 쉽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종이 신문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종이로 된 박스 같은 것들은 이미 그거 전부 다 이제 리사이클 돼 갖고 기술적으로도 타당하고 기술적으로 쉽죠. 종이 같은 경우는 눈에 또 쉽게 또 보이고요. 또 단일 재질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타당성에 의해서 아주 잘 확립이 돼 있죠. 종이의 리사이클은. 근데 이제 플라스틱 바틀이라든지 이제 박스가 그나마 이제 플라스틱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그 성분 그 분류가 용이해 갖고 주로 이제 바틀류를 중심으로 이제 좀 재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이죠.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페트병 하는 이유가 바로 그나마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이제 그나마 이제 리사이클이 용이해서 페트병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라든지 또는 지자체에서 이제 접근할 때도 페트병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요. 하지만은 이제 포장할 때 많이 쓰이는 필름류라든지 또는 봉투류의 이 포장재가 재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장재 같은 경우에서는 필름과 같은 포장재 같은 경우에서는 한 가지 재질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수분 투과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소 투과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개 또는 3개의 필름이 라미네이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이해가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어떻게 단일 재질로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다른 재질을 쓰고 또 이렇게 복합 재질을 쓰느냐? 그게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화장을 하지만은 스킨 로션 따로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밀크 로션도 발라야 되고 심지어 화장 많이 하시는 분은 1층, 2층, 3층, 4층 여러 층을 이제 비비크림도 발라야 되고요. 여러 층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장재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재질로 만들기가 어려운 거가 바로 필름류의 포장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오래된 자료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유리, 종이, 뭐 스틸병, 알루미늄병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리사이클이 쉽죠.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잘 되는데 플라스틱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재활용이 한 50%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조금 몇 년 된 그 데이터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좋을 것 같아서 PET 병도 이제 복합 재질.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페트병 같은 경우에서도요. 요거 페트병인데요. 요거 보이시겠죠? 페트병 같은 경우에서도 요 본체는 폴리에스터입니다. PET라고 하는 폴리에스터고요. 그 다음에 요 뚜껑은 또 폴리에틸렌이에요. 그 다음에 요 라벨은 요것도 폴리프로필렌이고요. 요 라벨을 여기 페트병 본체에다 붙이려고 그러면 접착제가 필요해요. 그건 또 아크릴입니다. 그래서 요 페트병 같을 때도 적어도 이게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도 요것도 이제 종이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 종이컵도 단일 재질이 아닙니다. 종이컵 내부에는 이게 또 폴리에틸렌이 코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복잡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을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밑에서도 보면 재활용 비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가 복합 재질의 필름 시트형. 이게 가장 비싸요. 이게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가장 비싸게 나오고 요 중에서도 보면은 페트병인데 이제 무색이고 단일 재질이다. 그러니까 색깔을 뺀 이제 여기 그저 생수병 같은 경우는 보통 색깔이 없죠. 요런 거가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트병 중에서도 유색 색깔이 들어간 거. 맥주 그 바틀병 같은 경우에서는 플라스틱 바틀병 같은 경우는 갈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비싸죠. 복합 재질은 360. 하여튼 요게 지금 이제 좀 이렇게 경제적인 이슈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가이드를 많이 합니다. 일단 환경부 가이드에 따르면 이제 페트병도 버릴 때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요걸 이제 가이드는 좋습니다. 뭐 가이드 줘도 뭐 제대로 이제 실행되는 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고요. 하여튼 뭐 환경부 가이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뭐 여러 가지 그 재활용에 관련돼서 많은 기업들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광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새 또 ESG라 그래갖고 전부 다 환경을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이렇게 캠페인 운동 이렇게 한 걸
이렇게 보고 있죠. 가끔 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뭐 플라스틱 프리라는 말을 써갖고 뭐 이렇게 구호적인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플라스틱 프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옷도 플라스틱인데 그런 플라스틱 프리 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좀 플라스틱을 오래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은 SK 종합화학에서 몇 년 전에 일단은 그 뜯버 캠페인이라고 한 게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뜯어서 버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전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SK 종합화학이라든지 뭐 아까 그 저 롯데케미칼도 그렇고요. 플라스틱의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그 페트병 자체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가지의 재료가 쓰인 거예요. 서로 다른 상이한 재료가. 그래서 이걸 재활용하려 그러면은 뚜껑도 이제 그 제거를 해서 따로 버려야 되고요. 라벨도 따로 제거를 해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뜯어서 버리자인데 이 개념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쉽게 이제 그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뜯버라는 캠페인을 몇 년 전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문가 입장에서 쭉 이렇게 바라볼 때 그건 맞는 거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이거를 뚜껑까지 닫아갖고 통으로 버리면 이거 저 그러니까 분리 배출이 어렵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선별할 때 선별장에서 이걸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 한번 그냥 제가 관심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몇 년 전에 그 프라다에서 리나일론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보면은 이제 프라다라는 뭐 명품이죠. 프라다는 그 뭐 가방을 만든다든지 할 때 나일론 소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프라다에서 어떤 구호가 리나일론 프로젝트, 리나일론이란 말을 이제 붙였는데 이거 아주 저는 그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명확하다는 거죠. 목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리나일론 일단은 그 백팩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이제 나일론 소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 나일론은 어디서 이제 재활용했느냐? 바다에 보면은 바다의 그 그물망인지 낚시 도구들을 보면 나일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에 버려진 이제 그물망 같은 거를 수거를 해갖고 그걸로 이제 백팩을 만들자. 그래서 리나일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플라스틱의 재활용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목표를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나일론을 재활용하자. 그러니까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피트라고 하는 재료를 이제 그 재활용하자. 폴리에틸렌을 재활용하자. 명확하게 미션을 이제 줄만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괜찮은 프로젝트였다. 일단은 그 캠페인도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예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재활용 예시가 많은데 문제는 팔려야죠. 일단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공대에 있으면서 R&D도 꽤 오래 했지만은 기술 개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과 파는 겁니다. 파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영업이. 그래서 일단은 잘 팔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성공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좀 이렇게 야심차게 진행해 왔던 또 재활용 현황도 보는 거죠. 앞에서도 가볍게 얘기를 했지만은 플라스틱은 석유를 기초로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석유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데 석유의 한 절반 정도는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가솔린, 경유, 벙커슈 이런 쪽에 쓰이고요. 한 반 정도는 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섬유, 플라스틱, 고무와 같은 이런 또 물건 만들 때 쓰이는 재료로 변환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플라스틱이 불에 탈 수 있는 석유로부터 만들었으니 폐플라스틱을 이제 연료화로 해서 다시 이제 재생 연료로 하자.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석유 코크스의 이제 대체 연료로 이제 쓰자. 하여튼 뭐 그런 어프로치고 저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매립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은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와갖고는 탄소 뭐 중립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고 탄소 같은 경우를 심지어는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는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더티 에너지라는 표현도 이제 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플라스틱은 탄소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는 맞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태우는 것을 아주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소각에 대해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재활용 현안에서 재생 연료에 쓰이는 거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플라스틱이 쌓이는 것보다 나아요. 지금 플라스틱이 쌓이는 것보다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플라스틱 분리 배출에 대해서는 이미 가이드가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서 요거는 지금 이제 환경부의 플라스틱 분리 배출에 대한 이제 가이드인데 이거는 지금 웹에서 지금 이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확보가 될 수가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보면 페트병은 따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어요. 페트병에 대한 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류에서도 이제 PP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닐류는 또 따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컵라면 용기에 쓰이는 스티로폼 것도 이제 발포와 합성수지도 따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지금 페트병, 플라스틱류, 비닐류, 그 다음에 스티로폼류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분리 배출을 이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들도 따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도 당연히 분리 배출에 대한 가이드 다 있죠. 그래도 이것도 좀 오래됐지만 서울시에서 나오는 비닐류 같은 경우에 요렇게 이제 분리 배출 가이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비닐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만일 플라스틱인데 만일 음식에 한번 접촉이 된 비닐류 같은 경우는 그거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환경부 가이드에 보면은 뭐 페트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분리 배출할 때 한번 물로 헹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음식물이 한번 이제 접촉된 비닐류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소각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음식물의 포장 랩이라든지 한 번이라도 음식에 단 것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닐류가 이제 재활용이 어려운 겁니다. 이것도 지금 환경부 가이드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종량제 봉투에 담아갖고 그냥 이제 소각, 이제 매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이제 분리 배출을 해갖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리사이클링이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95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지금도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이 이제 하게 될 경우에서는 이제 환경부 가이드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페트병은 이제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샴푸통, 그 다음에 린스통 또 따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페트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PET라고 하는 폴리에스터 재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샴푸통, 린스통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올레핀이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페트병하고 용기는 이제 따로 분리를 하는 거가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닐류 같은 경우에 비닐도 이제 따로, 비닐 같은 경우는 필름류이기 때문에 따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포품이 바로 이제 스티로폼과 같이 컵라면 용기가 바로 발포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페트병 이제 분리 배출에 대한 가이드인데 일단은 뭐 SK 종합하게 특보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제 뚜껑도 이제 제거를 하고 라벨도 다 제거를 해서 내보내는 거가 가장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용기류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 하이덴시티 폴리에틸렌 HDP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저 샴푸통하고 린스통, 락스통이 바로 HDPE입니다. LDPE는 여러분들 약간 뿌옇고 약간 속이 보이는 거가 LDPE고요. 그 다음에 PP, 폴리스타이렌, PVC 등이 이제 플라스틱 용기류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이제 차근차근씩 일반인들을 다 설득을 해서 적어도 HDP하고 LDP, PPP에서 PVC는 이제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 있는 거가 바로 이제 플라스틱 용기류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 폴리올레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페트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투명한데 이런 플라스틱 용기류 같은 거는 불투명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요것부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폴리에스터로 된 페트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올레핀으로 만들어진 용기부터도 좀 구분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비닐류가 이제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HDP, LDP, PP 필름, 다양한 필름들이 이제 그 포장을 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필름류가 가장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LDP 필름이라 그래도 말은 LDP인데 LDP에다가 또 다른 또 이제 그 플라스틱 필름을 라미네이션 해갖고 복합 재질로 해서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비닐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소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포 합성 수지, 그러니까 스티로폼인데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 그 고분자를 이용하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가스를 이제 불어넣어갖고 단열시킨 재료가 바로 이제 발포 합성 수지 이제 스티로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 용기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약간 그 단열이 필요할 때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현장은 방문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주로 이제 좀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그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려고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분리 배출을 하게 되면은 가정에서 이제 분리 배출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가느냐? 그럼 이제 각 지자체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부 선별장에 가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인력 선별, 사람이 직접 인력 선별을 한다든지 자력 선별, 그다음에 또 풍력 선별이라는 거가 있어갖고 일단은 그 쓰레기가 이렇게 이제 선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자료로서만 확보됐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류, 비닐류, PET, PE, PP, PS, ABS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현장의 전문가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구분할 줄 아는가. 근데 하여튼 뭐 철캔, EPR, 하여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일단은 그 선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확인 체크가 좀 필요하죠. 일단은 뭐 선별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별장에서 이제 사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용기류 폐플라스틱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페트병 같은 거가 해당되는 거죠. 요런 것들은 그 인력 선별이라든지 이렇게 주로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페트병은 이제 구별하기가 좋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폴리올레핀으로 된 용기는 이제 보통 불투명하지만은 페트병은 이제 투명하니까 일반적으로 선별장에서도 쉽게 인력에 의해서 선별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리사이클률이 좋은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수거 상태가 양호한 비닐류 또 양호하지 않은 비닐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일단은 제가 확보한 자료에서 일단은 그 사후 처리에 관련된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시작은 역시 용기류 폐플라스틱 이게 아무래도 제일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리사이클률이 좋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페트병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주로 이제 제가 앞에 요거 조금 전까지는 제가 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자료를 만들어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제가 좀 주관이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 돌아가면 저도 일반인인데 일반인이 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한번 제가 좀 적어 갖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그 목표를 일반인들이 높게 가지면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뭐 PP, 폴리스타이렌 그거 다 알기가 어려운데 좀 너무 약간 목표를 좀 낮게 그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하면 엄마의 마음을 키우자. 뭐냐면은 저도 집에 가고 저 와이프가 저 빨래하는 걸 보면은 항상 손빨래, 세탁기 빨래 구분하고요. 찬물 빨래, 더물 빨래 구분할 줄 알고 물빨래와 드라이클리닝. 그 다음에 가정주부들도 보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양말하고 속옷하고 겉옷 다 넣고 그 다음에 그 운동화도 넣고 다 빨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속옷은 속옷대로 양말류는 양말류대로, 겉옷은 겉옷대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뭐 원샷, 원킬, 올킬 해갖고 한꺼번에 다 빨고 그러는데 그 현명하신 어머니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빨래를 하시다 보면은 빨래의 그 재질을 보면 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일론 스타킹은 찬물에 빨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실크, 스판덱스 이거 다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는 아하, 일반인들한테도 이 플라스틱을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보면은 일단 일반인들한테는 투명한 플라스틱, 불투명한 플라스틱이라도 뭔가 좀 제가 구분하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투명한 플라스틱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도 페트병이 제일 많고요. 폴리에스터 소재가 투명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불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보게 되면 요거 혹시 HDP 아닌가,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아닌가, 요렇게 이제 이런 교육부터 좀 이렇게 저는 시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이 뭔지, 용기가 뭔지. 그러니까 필름하고 용기는 따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름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재활용이 어렵고 복합 재질이 많다. 이런 것들을 좀 일반인들도 좀 이렇게 기초부터 공부를 해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보면은 친환경 제품이 좀 품질이 상품, 중품이 아닐 수가 있고 하품이 확률이 높아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하품이라도 일반인들이 과연 사줄 수 있겠느냐. 좀 뭐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키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전문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되죠. 앞에서도 서울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데드바디 처리하는 거 똑같아요. 인간의 데드바디도 역시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플라스틱도 똑같이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립, 소각, 그 다음에 재활용.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각도 이렇게 소각이 예를 들어서 악이다 이렇게 규정 짓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그 중국의 동해안으로 중심으로 해서 소각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도 그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플라스틱의 소각이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정자하고 행정가의 몫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각도 방법이 왜냐하면 소각 같은 경우에 이제 이산화탄소로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산소는 선이고 이산화탄소는 악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소각을 시도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소각에 그렇게 되면 이제 소각 기술도 고도화를 해서 이제 그 플라스틱 소각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양도 줄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플라스틱의 소각은 막혀 있는 거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의 매립에도 한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과학자나 엔지니어는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하나 이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일단 플라스틱의 리사이클링, 업사이클 전문가를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이제 학교 선생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교육과 계몽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제 시간이 이런 거 일일이 폴리스타이렌이 뭐고 PVC가 뭐고 폴리에틸렌이 뭐고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할 시간은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상대로나 일반인들을 상대를 할 때는 왜 이제 폴리스타이렌이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왜 도시락 재료에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우리 고분 전문가들은 이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약자로 PE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페트병 하는데 원래는 PET병 해야 되는데 페트병 하는 거는 페트가 바로 이제 콩글리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부터도 누군가는 이제 가르쳐 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배출을 한다고 잘 된다고 하면은 우리 많은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일단은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잘 만들어요. 뭐 쓰레기 갖고도 물건 만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만일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이 분리배출이 잘 돼서 재활용되는 재료를 손에 얻게 되면은 엔지니어들이 뭔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활용이라든지 이제 재활용, 업사이클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요것도 지금 보면은 2018년도에 나왔던 그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이 분리 배출이 잘 되고
그러면 이제 폐비닐하고 폐플라스틱 같은 걸 전부 다 섞어버려 갖고 요거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일단은 한번 시도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스틱 갖고 이제 플라스틱 도료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또 어떤 또 황당무계한 꿈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요 사진을 보고 이제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는 플라스틱 이거 불부터 어떻게 하지 이제 그 걱정부터 했는데 언젠가는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언젠가는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플라스틱의 분리 배출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초청받아서 하게 됐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분리 배출을 왜 하느냐 결과적으로 플라스틱을 리사이클링하고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 재활용하려고 하는 거가 맞고요. 그 목적 때문에 분리 배출을 하는 거고 만일 그 플라스틱을 버려져서 전부 다 소각한다든지 매립한다고 하면은 뭐하러 우리가 힘들게 분리 배출을 합니까? 저도 지금 궁금한 거가 과연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 아파트 단지마다 전부 다 힘들게 분리 배출하고 막 싸움도 많이 나더라고요. 경비원들하고도 다툼이 있고 지금 분리 배출할 때도 종량제 봉투에 들어갈 거 안 들어갈 걸로 많은 시비거리가 생기는데 이러한 그래도 나름대로 일반인들이 힘들어서 환경을 생각을 해서 플라스틱을 잘 분리 배출을 하는데 이런 분리 배출을 한 것들을 그냥 이제 처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소각한다든지 매립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모든 게 헛수고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플라스틱을 리사이클하고 업사이클링까지 갈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한번 그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한다는 서울 새활용 프라자도 제가 방문을 해서 한번 봤고요. 또 서울 새활용 프라자 내에는 이제 소재은행도 있는데 제가 가서 구경했는데 너무 이쁘고 좋더라고요. 혹시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방문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보더라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일반인들이 다 참여를 하고 또 누군가 이렇게 앞장서서 리사이클링하고 업사이클 쪽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환경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또 네. 사전에 플라스틱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질문을 주시는데요. 네. 특히 이제 기업에서 사내 카페를 운영하거나 또 환경에 관심이 있는 카페들이 그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곳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하고 이제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이렇게 생분해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 같은 일반 생태계에서 뭐 일정 온도나 이런 환경들이 좀 제공이 돼야 생분해가 되는 거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교체를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구매를 하시면서도 더 높은 단가로 구매를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아마 어느 정도 현장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거는 이제 PLA라고 하는 고분자 제품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PLA가 좀 고가죠. 고가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외에 수출을 하려 그러면은 그 포장재 재료를 PLA라고 이렇게 정해서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야 되죠. 그래서 요 뭐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유효성이라든지 효율이 어떠냐, 그거가 좀 어려운 이슈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지금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연구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떻든 간에 R&D는 지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R&D는 지속되어야 되는데 아직 네. 그것이 그걸 도입해서 일반 카페에서 적용하는 것이 네. 이게 분리 일반 배출할 때는 일반 네네. 카페요? 네. 우리가 다니는 카페에서 이제 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컵이라든지 뭐 용기 같은 거 만들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환경에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뭐 저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저는 학문적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인데 네. 그런 이제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죠. 음. 그런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플라스틱이 잘 팔리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플라스틱이 잘 팔리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폴리에틸렌도 잘 팔리고 그래야지 이제 저는 직업병이 플라스틱이 전공이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저도 저의 제자가 취업도 잘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이제 조금씩 지금 이제 상황을 받아들여야죠. 지금도 보면 이제 햄버거집 같은 데서 이제 폴리에틸렌 빨대가 이제 없어졌고요. 그죠? 많이 없어졌고 그런 걸 받아들여야죠.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래도 직업이 학교 선생이라 좀 이렇게 객관적이고 좀 정확한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리 배출이라든지 재활용 이런 거에도 찬성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플라스틱이 없는 그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이제 분들이 그거를 이제 플라스틱 프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소 제목 중에 하나가 옷도 플라스틱이다.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그렇게 플라스틱 프리가 얼마나 어려운 말이란 거를 알았으면은 아마 근데 그분들이 아마 옷은 플라스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 프리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분들도 네. 제가 좀 교육을 하고 싶네요. 네네네. 네,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올려주신 많은 정보들 한번 틈틈이 좀 체크를 해보고요. 용어도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45명 들어와 계시고요. 많은 기업들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실제로 우리 사옥 내에서 분리배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임직원 봉사활동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회사와 인근에 있는 그, 어, 그 인근에 있는 카페들 같이 연계해서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로 작은 활동들부터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참여해 주고 계시는 자원보호센터나 또 서울시 산하기관들에서는 특별히 서울시 정책과 발맞추어서 또 그렇게 올해 또 많은 곳곳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좀 전에 문화비축기지에서 또 글 올려주셨는데요. 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보통 분리배출장을 저희가 가보면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잘 되어 있지만 세밀하게 이게 혼돈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 활동가라고 해서 또 그런 분들이 지켜서서 같이 이제 이런 것은 이렇게 배출을 하고 또 이런 것들 플라스틱에 붙어 있는 아까 그 끈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서 배출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뭐 이렇게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좀 진행을 하고요. 다른 또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이번 주 또 여기 목요일 4월 15일에는 아까 그 롯데케미칼과 같이 또 활동을 하셨던 임팩트 스퀘어의 김민수 이사가 나오셔서 실제 이런 생태계에서 어떤 또 임팩트 투자 쪽에서도 요즘 환경 쪽 스타트업들 많이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의 주제로 또 실천 사례 공유해 주실 거고요. 또 이 서울시 안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자원순환에 대한 서울시 정책들을 또 연구하시는 전문가 박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 김고은 박사님도 나오셔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전체 구성을 했을 때 각 기업에서 하는 활동들과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인 연구, 또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까? 또 다른 생태계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학습하는 시간들을 먼저 가질 거거든요. 4월 달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다음에 저희가 또 각 루트를 통해서 링크를 드릴 거고 오늘 좀 참여해 주신 분들은 계속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제 정보 주시면 서울시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 문자나 링크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2시간 정도였지만 굉장히 집약적이고 또 저희가 놓쳤던 주제들도 많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김용구 주무관님 계시죠? 네네. 네네. 네. 예, 오늘 마무리 인사. 네. 좋은 강의 사례 감사드리고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따라가기 벅찬 주제나 내용도 있긴 했었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트렌드에 또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CSR 임팩트에서 잘 구성을 해 주셔가지고, 예, 계속 유익한 시간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참여하시는, 발표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 참여해 주시는 많은 기업에서 또 지금 새로 기획하시거나 같이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시고 싶은 많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이 연중 캠페인으로 갈 거기 때문에 4월 달에 또 교육도 있지만, 저희가 다시 6월 이후부터 또 참여하시는 기업들 사례 다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통운이나 다른 기업에서도 이 환경 주제로 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사례들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